목포에서 구독 중인 정미영님 감사해요.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s no charge even though 관세 없애겠다. 공짜로 돈 벌게 해주겠다. 한국인 체포 부금 8일 뒤에 터진 트럼프의 유감 표명. 그런데 LG 배터리 공장도 철수하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삼성 파운더리,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라인, 오하이오 SK 팩토리, 심지어 피츠버그 두산 발전소 설비부터 엘라베마 하나 방산 전투기 부품까지 트럼프 유감 표명 이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토화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주지사들은 울부짖었고 백악관은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터졌습니다. 철수 폭격. 이제 시작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한 2, 3일 뒤면 한국 사람들은 또 잠잠해질 거야. 안녕하세요. 미국 국토안보부 시민권인권국 차관 라이라 모건입니다. 오전 5시 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글이 발표됐어요. 우리는 외국 투자를 겁주고 싶지 않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면 전문 비자 확대, 통역 지원, 의료 접근권, 현장 보호까지 전부 해주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기엔 뭔가 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명이 끝나자마자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나왔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30도 정도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한국은 우리 주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우리가 모실 테니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주지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사안에서는 연방정부가 앞장서고 주정부는 뒤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았거든요. 이미 한국인 구금 후 석방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세계 최고 기술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사과한다고 다시 돌아올까 싶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뉴스를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통령과 주지사가 한국에 대해 사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완전히 다른 메모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자 다시 미국으로 안 돌아오면 관세 25% 때린다. 그리고 현금 3,500억 달러를 미 연방재정 특별 계정에 당장 납부하라. 상무부, 재무부, 미국 무역대표부가 합동으로 낸 메모였습니다. 3,500억 달러요. 오타가 아니었어요. 정말 3,50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고의 90%가 넘는 엄청난 달러였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다른 쪽에서는 돈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정책 조율인가 싶었죠. 한쪽으로 회유하고 한쪽으로 현금 강탈하는 날강도나 다름없었죠. 그때 제 동료인 해리스 부차관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일라, 지금 뉴스 보고 있어? 현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 해리스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급히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현대차 북미법인이 비상이사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떠 있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 공정 스탠바이에서 셧다운으로 전환결의 통과. 셧다운이요. 공장을 아예 멈춘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삼성 오스틴 파운드리였어요. EUV 레시피 업데이트 중단, 신규 장비 반입 보류. LG 에너지 솔루션은 불운 수익과 디트로이트 인증 라인 철수를 발표했더군요. 뉴스 티커에는 계속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현대 철수, 삼성 철수, LG까지 철수.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조지아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보고서를 냈어요. 하루 손실 최대 24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보수 매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충분하다. 한국 기술 의존은 과장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대체 인력으로 충분하다면 왜 주지사가 고개를 숙이며 돌아와 달라고 했을까요? 현장 작업 반장들 채팅방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 BMS 테이블은 누가 여노? BMS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죠. 작업 반장들이 욕설 섞인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일을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니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블랙리스트 메일이 유출된 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한국 엔지니어 전원 재심사, 통역 배제, 구금시 결박 이중 고정. 이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이 메일을 받은 ICE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식 지침인가요? 라일라 부국장님, 이건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라며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녁이 되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속 영상이 유출된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손목과 발목에 이중으로 결박당한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음성이었습니다. 빨리 걷지 못해? 임산부인 한국인 여성에게 IC 요원이 조롱조로 말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분노했죠. 제가 15년간 인권 분야에서 일해온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속한 정부가, 제가 일하는 부서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임산부에게 퍼부은 조롱과 폭언, 이중 결박의 모습. 한국 뉴스도 확인해 봤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이럴 리가라는 반응이었는데 영상이 나온 후로는 유감이면 다냐. 동맹국을 적으로 돌리면 미국 본토 박살난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모든 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있었어요. 검은 케이블 타이 지침이라는 문서였죠. 이 지침은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할 때 특별히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단속과는 다른 수준의 조치를 취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왜 한국 기술자들에게만 이런 특별 지침이 적용되는 거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한국이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도주 위험이 크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기술력이 뛰어나면 도주 위험이 크다는 게 무슨 논리인가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가진 권한과 위치를 제대로 활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말이에요. 그저 양심의 균열이 시작된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모든 걸 바꿔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성명을 낼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투자를 겁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회적인 유감 표현이었죠.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어제의 강경한 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때 제 동료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라일라, 포린폴리시 기사 봤어? 난리가 났어.
포린 폴리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지죠. 저는 급히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배터리의 두뇌 유출 사태. 기사 첫 문장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체포된 300명 중 80%가 박사급.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체포한 사람들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기사 이면에는 더 자세한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체 인력 소요 최소 3년. 세부적으로는 셀 설계, 열 관리, 공정 최적화 담당 모듈별 공백표가 붙어 있었어요. 미국 현장 보고 라인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위험 신호였죠. 저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숫자들에 정말 놀랐어요.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특허의 47%가 한국 소유였습니다. 핵심 제조 기술의 68%가 한국에서 나온 거였어요. 현장 솔루션 질의응답 게시판도 확인해봤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설계 해독 불가, 냉각 로직 미상, 공정 알고리즘 블랙박스. 모든 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당장 내일부터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지아와 오하이오 현장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내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불량률 37%에서 41%로 악화. 수동 튜닝 포기. 불량률이 올라간다는 건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수동 튜닝을 포기했다는 건 더 이상 품질 개선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별다른 해명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지만 담당자들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숙련 외국 전문가 전용 비자를 확대하고 한국 인력의 신속 복귀를 돕겠습니다. 제발 빠르게 돌아와 달라.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제발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걸요. 단순히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의존도의 문제였던 거죠. 같은 시각, 텔레비전에서는 딘 베이커라는 경제학자의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5% 관세는 타격이지만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는 더 어리석습니다. 시장, 정치, 법 어디서도 버틸 수 없는 정책이에요. 화면에는 관세 수입 대비 순손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빨간색 막대가 파란색 막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때 한국 청와대의 반응도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딱 한 줄만 발표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원칙 없는 복귀는 없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뒤로 시장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변동성이 잦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니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생긴 거죠. 하지만 미국 주정부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로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왜 그들을 잡았지? 이런 목소리가 각주 의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와 오하이오에서는 주지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어요. 저는 그날 저녁 해리스 부차관보와 통화를 했습니다. 라일라, 이 상황을 어떻게 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한국의 기술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해리스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날 밤 저는 더 깊이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핵심 알고리즘과 현장 솔루션을 모두 쥐고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특허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 열 관리 기술의 세부 로직,
심지어 공정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까지. 모든 게 한국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제 상관인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일라,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아이디어가 있나? 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어떻게? 규정이 아니라 존중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세한 계획을 세워봐.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의가 나온 거예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전 고급 기술 인력 파견 전면 중단. 저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는데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거였거든요. 곧바로 청와대 스피커폰에서 나온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철수 폭격 1차라는 작전명이 붙었다는 거였어요. 군사작전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룬스윅, 몬트고메리, 디어번 3개 클러스터에서 한국 기술자 1120명이 동시에 귀국 탑승을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실시간 뉴스로 지켜봤습니다. 공항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출국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인수인계 문서가 백지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버에 저장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인수인계 문서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미국 기술자라도 기존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삼성 오스틴 파운드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신 EUV 레시피 업데이트를 보류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7개 글로벌 팹리스 고객사에 대체 일정 미정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더군요. EUV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를 뜻하는 말입니다.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죠. 이게 중단된다는 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였어요. SK 하이닉스 패키징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정된 인증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어요. 협력사들이 전 세계 고객사와 동시 통화 회의를 열었지만 빈 화면만 공유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현대와 LG 합작 배터리 라인이었습니다. 양산 -91 프로토 검증을 중단하고 셀 밸런싱 시험 장비를 보존 모드로 잠금 처리했다는 거예요. 현장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디버깅 키를 달라며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한국 서버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상황을 상상해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제 동료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라일라, 한국 대기업 7곳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멕시코와 캐나다 우회 생산 스와반을 가동한대. 뭐라고? 미국향 물량 25%를 외부 스테이션으로 분산한다고 확정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철수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UAW, 즉 전미자동차노조 지역 지부가 백악관 앞에서 집결한 거예요. 그들이 든 피켓의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돌려놔라. 우리 일자리 살려라.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CNN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 정부의 정책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다니요.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근로자를 환영한다. 직접적인 유감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한국 청와대 대변인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행정과 제도 개선 없는 언사에는 응답 불가. 저는 그 반응을 보고 한국의 의지를 확실히 느꼈어요.
단순한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장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 보려고 조지아 브룬스윅 공장의 작업 반장 트래비스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래비스, 상황이 어때요? 라일라 부국장님, 정말 심각해요. BMS 테이블을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한국 분들이 하던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트래비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분들은 정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정말 선생님 같은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체포한 사람들이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선생님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말이 아닌 제도로 답하라. 한국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과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역시 규정이 아닌 존중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 봤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죠. 그저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거센 반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와 오하이오 주지사가 연달아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8,000개 일자리가 붕괴 직전입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브리핑으로 전해 들었는데 주지사들의 목소리가 정말 절박했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역풍이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 내부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책임 공방이었습니다. 상무부, 국무부, 미국 무역 대표부 사이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국방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카드 연계를 제기한 거예요.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게 뻔했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는 해리스 부차관보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라일라,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지금 워싱턴 분위기가 워낙 급박해서 해리스의 목소리에서도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어요. 현장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브룬스윅 라인에서 납기 플러스 45일 지연 통보서를 37개 고객사에 발송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위약금 폭풍이 예고되는 상황이었죠. 월가 프리마켓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GM이 마이너스 12%, 포드가 마이너스 15% 급락했어요. 항만물류 ETF도 마이너스 7% 떨어졌습니다. 파급이 금융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정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내부 상황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과도 대응 우려와 끝까지 가자는 강경론이 맞붙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한국 중견 부품사 이은정 대표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기 고통 감수를 선언하면서 직원들에게 유급 전환 교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국의 대응 방식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는 국제 언론들이 동맹 내 최악의 단속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부는 급히 인도적 유감 보도자료를 준비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자료 초안을 검토해 봤는데 정말 공허한 내용이었어요. 유감을 표한다는 말만 있을 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방산과 포스코도 철수를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한화는 미군 훈련용 부품 로트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스코는 항공과 자동차용 특수강 수출 스케줄을 보류한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 업체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오산기지 F-35 복합 소재 수리라인과 KF-21 협업팀이 기술자, 귀국으로 점검과 개량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통보한 일이었습니다. 미 공군 테스트 일정이 6주 지연되었고 태평양 배치 계획에 구멍이 뚫렸어요. 저는 그 내부 노트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팀 없인 RAM 경계면 품질 보증 불가. RAM은 레이더 흡수 물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죠. 이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라 지상, 항공, 국방 전 부문의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나라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최도윤이라는 한국 엔지니어와 화상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대와 LG 합작 배터리 라인의 열관리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최도윤 씨, 셀 밸런싱 시험 장비 잠금을 직접 실행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니까 저희가 보호할 권리가 있죠. 최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RAM 경계면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RAM 경계면은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는 지점에서 레이더 흡수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스텔스 성능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첨단 국방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런 중요한 기술을 왜 미국과 공유하셨던 건가요? 동맹이니까요. 서로 도우며 발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최도윤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히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파트너를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철수 폭격 2차였어요. 신규 착공, 증설, 장비 반입을 전면 보류하고 고급 공정 코드를 전량 본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주 노드 접근권도 회수한다고 했어요. 현대, 삼성, LG가 구체적인 철수 일정표를 각 주정부에 동시 통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GM 디트로이트 출하가 0대, 포드, 디어번 라인이 6개 중 4개 정지, 테슬라, 오스틴 가동률이 32%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거예요. 무자비한 철수 폭격은 잔인하다. 계약상 위반이므로 한국 기업이 맘대로 철수할 수는 없다.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저는 그 주장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먼저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으로 이어지는 초호화 법률 전선이 가동된 거예요. 집단 소송과 계급 소송 11건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WTO 제소와 ICSID 중재 신청 서류가 박스 단위로 접수되었어요. 배상 추산액이 700조 원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저는 그 법률 문서들을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뉴욕 달러 스왑라인 전망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달러 신뢰를 잠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외신들은 기축 통화의 신뢰 프리미엄이 흔들린다는 자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문제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미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한화방산에서는 더욱 정교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미군 훈련 로트 검사 기준을 상향하고 재인증을 요구한다고 통보했어요. 표준은 서울에서 갱신되고 미국 측은 일정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조치를 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감탄했어요.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제도와 규정을 통한 합법적인 압박이었거든요. 미국 전역에서는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애들 학자금은 누가 내주나? 파산 보호 신청줄이 이어졌어요. 조지아와 오하이오 식당가에는 정말 기이한 세일 문구가 붙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돌아오면 1 더하기 1. 저는 그 광경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정책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권한과 위치를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먼저 ICE 내부 메일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더 많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발견했습니다. 통역 배제와 결박 이중 지침이 담긴 이메일들이 더 있었어요. 의도적 차별이 문서로 명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을 한다는 건 제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상의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라일라,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옳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이건 단순히 제 커리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옳은 길로 가려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결국 남편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ICE 내부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통역 배제, 결박 이중 고정. 이런 내용들이 담긴 메일들이 공개되자 여론이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의도적 차별이 문서로 증명된 거였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규정을 지키는 관료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존중하는 공직자가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ICE 내부 문서 공개 이후 저에게 쏟아진 반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저를 배신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친 파급력이었어요. 관광, 항만, 항공서비스업까지 영향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뉴욕에서 아시아 방문 의향이 마이너스 30에서 45%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국제선 입국도 마이너스 7% 줄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단순히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지방은행들에서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출 만기 거절과 채무 보증 논의가 잇따랐어요. 주 재정에 균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와 오하이오에서는 재정 비상사태 선언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공개한 ICE 내부 문서들이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역 배제와 결박 이중 지침이 의도적 차별이었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조지아 브룬스윅 공장의 작업 반장 트래비스 밀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트래비스는 증언을 시작하자마자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린 혼자선 못 돌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해주고 정말 선생님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트래비스의 증언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 여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노동자와 한국 기술자 간의 연대감이 국민적 정서로 번져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다는 걸요.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었던 거였어요.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세게 압박하라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제발 돌아와 달라고 했어요. 일관된 메시지가 없었죠. 반면 한국의 반응은 일관되고 명확했습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만 계속 반복했어요. 원칙 없는 복귀는 없다. 저는 그 메시지의 무게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였거든요. KF-21과 F-35 개량 프로젝트 지연 소식이 상원 군사위원회로 보고되면서 안보와 공업의 연결고리가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경제를 넘어서 국가안보 영역까지 확산된 거였어요. 저는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를 직접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진 없이는 스텔스 성능 보장 불가. 태평양 전력 배치 일정 전면 재검토 필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최도윤과 다시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최도윤 씨, RAM 경계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RAM 경계면은 서로 다른 레이더 흡수, 물질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 산란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스텔스 전투기라도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어요. 최도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첨단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다니요. 그런 중요한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동맹국이니까요.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워요. 최도윤의 목소리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미국이 얼마나 소중한 파트너를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최도윤 씨,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시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려있죠. 단순히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통역권 보장, 전문 비자 확대, 의료 접근권 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차별적 처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했거든요. 규정 중심에서 존중 중심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성과 성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백악관 상황실에서 경제, 외교, 정치 동시 위기를 공식 인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드디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 최고 위층이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와 책임자 문책, 전문 비자 확대, 통역권, 의료 접근권을 묶은 패키지가 초안 통과되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한국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부총리가 서울행 전용기에서 발표한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를린과 서울 상호주의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연구도시 K구역을 제공하고 5년 내 법인세 0%를 보장하겠습니다. 함부르크 항에는 미국 대신 독일로라는 현수막이 걸렸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독일이 한국을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나선 거였거든요.
프랑스 재무장관의 제안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랜드 페리스 솔텍 코러더를 만들겠습니다. 파리와 세종 간 쌍방 연구개발 비자 패스트트랙을 약속합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이제 우리가 구한다. 한국을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선택받는 쪽이 아니라 선택하는 쪽이 된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무릎을 한쪽 꿇고 말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돌아와 달라. 저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사과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댓글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미국 국민들조차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오히려 더 본격화되었어요. 현대는 브룬스윅 라인을 완전 종료했습니다. 삼성은 오스틴 신규 EUV를 무기한 보류했어요. LG는 미국 인증 라인을 폐쇄하고 멕시코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철수 일정표가 가속으로 수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는 더욱 절절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린 잘못이 없다. 아이들은 어떡하나. 미국 근로자들의 절규였어요. 퇴거 통지서가 아파트 문마다 붙고 푸드뱅크 줄이 3블록을 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상황들을 보고서로 정리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정책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해리스 부차관보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마이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일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접근했어.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본 게 근본적인 실수였어. 해리스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를 원하고 있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은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봤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존중이었어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대우,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백악관 복귀 패키지 초안 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통역권, 비자 확대, 의료 접근권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조항들을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 내 다른 부서들과의 갈등도 있었어요. 여전히 강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라일라, 너무 많은 걸 양보하는 거 아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이를 대로 잃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강경하게 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정상화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규정 관리자에서 존중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 제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서명식이 끝난 후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철수 폭격 총 목록이 확정 공표되면서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현대차 북미는 브룬스윅과 디어번 라인을 완전히 오프했습니다. 대신 멕시코와 캐나다 우회로 25%를 전환했어요. 삼성 오스틴은 EUV 레시피를 오프사이트로 이관하고 신규 장비 반입을 중단했습니다. 양산 코드는 전량 한국으로 귀속되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양산 인증 서버를 서울로 이관하고 미주 노드 접근권을 회수했습니다. 한화방사는 검사 기준을 상향하고 재인증을 의무화했어요.
일정 통제권까지 서울로 귀속시켰습니다. KF-21과 F-35 개량 프로젝트는 한국 기술자 귀국에 따라 RAM과 복합 소재 라인 점검이 지연되었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법률 패키지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앤장, 태평양, 광장연합이 클래스 액션과 연방법 위반, 인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WTO 제소와 ICSID 중재의 3중 트랙이 전 세계 표준 교과서처럼 전개되었어요. 증거보전 명령 위반 시 불리한 추정 문구까지 판결문에 박혔습니다. 주한미군 이슈도 흥미롭게 처리되었어요. 한국 국회는 안보와 경제 연계 금지 원칙 아래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논의를 양국 합의 절차로 상정했습니다. 무질서한 철수가 아니라 협의된 재배치였어요. 안보 자주가 제도화된 거였습니다. 기축통화 담론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외신들이 달러 신뢰 프리미엄이 정치 리스크의 노출이라는 프레임을 도입했습니다. 실제 환율과 금리는 점진적이었지만 담론의 축이 달러 독점에서 다극 신뢰로 이동했어요. 국방 파급도 심각했습니다. 훈련 로트 재검사와 RAM 일정 지연이 겹치면서 태평양 배치 계획 일부가 조정되었어요. 미국 내부 보고서 제목의 표준은 서울이라는 냉정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한화의 추가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추가 품질 보증과 상시 샘플링, 현장 감사권까지 요구했습니다. 압박은 제도가 되었고 무기는 규정이 되었어요. 일본의 전환도 놀라웠습니다. 도쿄가 한국 기술 표준 인정과 공동 인증을 공식 제안했어요. 아사히와 요미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국과 보조를 맞추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은 외교 무대에서 고립감을 호소하게 되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현장 인간극장이었습니다. 조지아의 미국 근로자들이 LG와 현대차 한국인 기술자, 가족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우린 팀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답은 같지만 다정했다고 하더군요. 우린 돌아갈 겁니다. 다만 제도가 먼저입니다. 대회 반응도 놀라웠어요. 독일, 프랑스, 폴란드, 호주, 싱가포르가 K표준 패키지 구매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서울 인증이 품질과 신뢰의 동의어가 된 거였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존중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나 많은 게 바뀔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내부 고발자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거였어요. 규정 관리자에서 존중 설계자로 완전히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귀국했던 최도윤이 다시 출국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접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철수로 증명했고 복귀로 기준을 만들었다. 활주로 멀리 대기 중인 전 세계 발주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철수와 복귀를 반복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철수는 레버리지가 되었고 법은 보호가 되었으며 표준은 지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운영 체계가 3단 콤보로 완성된 거였어요. 서울 인증이 세계 표준이 되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사과와 구걸, 무릎의 파도를 제도와 존중으로 바꾼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맹이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라는 걸 세계에 새긴 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존중은 강요할 수 없고 오직 보여줄 수만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필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심의 균열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규정이 아닌 존중을 기준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